먼저 저희 그 진행 순서를 보시면 경연사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기남 의원님과 그리고 정의당의 권태영 사무총장님이 경연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신기남 의원님께서 지금 국정감사로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 의원께서 좀 도착하신 대로 이제 경연사를 듣기로 하고 먼저 정의당의 권태영 사무총장님의 경연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사무총장 권태홍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천호선 대표님이 참석을 하시기로 했는데요. 오늘 그 정말 불가피하게 구미에 꼭 가실 일이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와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자 중에 한 분이 왜 대표가 안 오고 사무총장이 오냐고 서운함을 표시하셨는데요. 예,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권 전체가 지일이 멸렬합니다. 그 진보 정당들도 지금 통상 얘기하듯이 4개 정도로 이렇게 분립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런 형식보다도 아직도 이제 과거의 관성이나 이런 상처가 훨씬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얘기가 참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 이제 3인주의 포럼, 지금 1차 포럼인데요. 3인주의 포럼이 열리는 것은 좀 각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유팔무 교수님을 비롯해서 1차 3인주의 포럼을 준비해 오신 많은 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얘기는 하기 쉽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좀 얘기와 비전들을 나누는 자리 하나 만드는 것도 참 어려울 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정의당이 뭐 하는 데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경려사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신기남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사실은 그 내용도 같이 들으면서 우리 정의당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오셔서 정의당 얘기 먼저 하게 됐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정의당에 대한 많은 표현들을 씁니다. 뭐 혁신적 진보정당이다. 또 노동 존중의 시민정당이다. 뭐 시민참여형 정당이다. 복지국가 선도정당이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부분조차도 어느 하나로 귀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봄에 저희가 정책 당대회를 열기로 돼 있고요. 정책 당대회까지 저희 당의 어떤 정체성, 그 다음에 신강령 이런 부분들을 정립해내는 걸 우리 내부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화도 개념하지만 사실은 구체적 문제의식을 당 내외적으로 얼마나 공유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에서 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사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복지국가운동, 그 다음에 노동운동, 시민운동, 또 청년운동, 대한정당운동과 사회민주주의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당내 논의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기 대표를 하셨던 우리 노회찬 대표의 생각, 그 다음에 현재 대표를 하고 있는 우리 천호선 대표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 당원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찾아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게 이 포럼을 앞두고 이빨린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속 얘기를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겠다. 이게 오히려 힘이 되실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노회찬 대표가 2003년도 작년이죠. 1월 당 정체성 찾기 집담회를 우리 연구소가 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보정당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정체성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래의 진보정당 운동을 정산하는 새로운 당 만들기 과정이 들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선거를 통한 권력 의지의 실현, 추구하는 가치와 표명하는 정책들로 볼 때 일종의 상인주의 정당들로 분류되는 것이 정확하다. 사회민주주의는
나라 수만큼 다양하며 신자유주의의 봉쇄 앞에서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온 여러 시도와 그 결과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 우리가 보장하는 한국의 미래 모델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자. 그것이 바로 한국적 사회민주주의를 정립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부의 공식 회의에서 사실은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분이 이제 당 1기의 노회찬 대표셨습니다. 그 뒤에 작년 7월에 저희가 2기 대표 체제로 가면서 당명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당명이 접수가 됐지만 크게 두 가지가 경합을 했습니다. 정의당, 사회민주당. 그때 혹시 그 투표 결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때 정의당이 52.81%가 나왔습니다. 사회민주당이 48.19%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인데, 제가 이 당을 물론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무총장인데, 저는 사회민주당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40%대를 넘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조금만 바람이 불었으면 당연히 저희가 사회민주당으로 오늘 이 앞에서 축사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당원들 몇 분 한번 FGR 해봤습니다. 한잔 먹으면서 뭘 찍었습니까? 정의당을 찍었대요. 평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사회민주당을 찍었어야 될 텐데 왜 정의당을 찍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당의 체질이 아직 약해서 당이 여러 가지 분열될 우려 이런 것도 있어서 정의당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의당을 찍은 많은 당원들 중에서 사회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대 태제로 정의당을 찍은 게 아니고 여러 정황상 당 내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 이것도 정의당을 찍은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노회찬 대표가 작년에 처음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지만 당면 투표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 적어도 과반 이상은 이 사회민주당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충분히 유추해봐도 전혀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우선 대표가 올해 연두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노동을 계급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확대해야 된다. 노동 중심성이라는 표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노동자는 임금뿐 아니라 지자체와 국가로부터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시민이 노동하고 있고 노동 내부의 경제적 격차와 존재 양태, 요구가 다양하다. 이런 면에서 노동은 특정 계급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간주되어야 된다. 국민에게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노동 개념의 폭을 넓혀나가는 문제, 언어, 행동 양식, 활동 양식 등 문화를 혁신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 어떤 사람들이 모인 정당인지 보다도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지가 더 중요하다. 북유럽식 3인주의를 추구하고 시행하려는 정당으로 평가받겠다. 이게 올해 1월에 천호선 대표가 연두 기자회견 및 한겨레 20 인터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정의당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들이 아직은 조금 섣부르게 보인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정의당의 정체성은 변화이고 참여이고 공존입니다. 이건 정의당 창당 이후로 저희가 정말 정의당에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저희 당원들이 그동안 많은 희생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얻은 교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엇이다 라고 한 줄로 정리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와 참여와 공존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제가 꼭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정화된 어떤 개념으로 정의당의 현재를 규정하는 건 앞으로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제야 비로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비전,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과 공존의 문화가 모두 진화하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동안 많은 희생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선 우리 정의당은 도그마에 갇히지 않고 작은 파당을 당 위에 세우지 않으면
국민과 다각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젊은 정당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의 토론에서부터 정의당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의당은 쟤들이 하는 정당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도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영 사무총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지금 제 1부 순서가요. 어제 2시 30분부터 딱 맞게 됐습니다. 4시 20분까지 5명의 발표자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그러면 4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4회자는 꼭동대대학의 교수로 계신 윤도현 선생님이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 1은 복지국가운동과 사회민주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북대의 정태석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석 선생님. 그리고 다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주제 발표 2로는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임성규 전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 발표 3으로는 시민운동과 사회민주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박형민 조직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 4로는 청년운동과 사회민주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이태영 대표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 5로 대한정당운동과 사회민주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정승일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제 발표 1로 정태석 선생님의 복지국가운동과 사회민주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로 소개받은 꽃동네대학교 윤도현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 진행 주소를 보셨듯이, 일부 주제는 다양한 인사의 어떻게 보면 주요한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과 어떻게 보면 사회민주주의와의 관계 설정,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청년운동, 대한정당운동,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 선생님께서 그 운동과의 사회민주주의 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각 개별 토론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가지 주제를 먼저 저희가 발표를 듣고 나서 2부 순서에 종합 토론 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어떤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발제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15분 정도 해주시고 최대 20분 안에 좀 맞추시고 해주시고 발표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저희 오늘 사회민주주의 포럼은 개인적으로 2부 순서에서 보다 많은 다양한 얘기와 어떤 다양한 주제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면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태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정태 선생님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발표문을 만들었는데, 엄격한, 엄밀한 좀 논문 형식의 대단한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좀 토론거리를 던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생님입니다.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이 복지국가 운동은 사회민주주의 없이 가능한가,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이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복지국가 또는 복지를 지향해온 이런 나라의 형태들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에스핀 안데르슨의 구분에 의하면 이제 3가지 기회는 있는 것이죠. 북유럽 같은 사회민주주의, 또 프랑스, 독일 등의 보수적 조합주의, 또 미국, 최근에 영국 같은 자유주의, 이런 정량의 복지자본주의 나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정당의 집권을 통해서 나가는 길,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길.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이제 먹고 살려서 이제 빈곤하고 이러면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노동자가 일을 해야지 경제가 발전하는데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삶을 보장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로를 얘기했는데 크게 보면은 최근에 와서 이 복지국가를 이제 지향하는 그런 경향에서 본다면 크게 우리가 위로부터 이기고 아래부터 이기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당에서의 정책 변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가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밑으로부터 어떤 복지 국가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형성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나가게 하는 이런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서로 구분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활동들이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냐에 따라서 좀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복지국가 운동이 이제 크게 두 가지 길이 조금 대비되는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복지국가 관련해서 이제 복지국가 이전에 우리가 그 이전에 이제 사회복지라고 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죠. 물론 뭐 아주 이전부터도 뭐 복지 얘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시민사회로부터 좀 더 복지를 중요한 쟁점을 이렇게 제기하게 된 것은 아마 대체로 이제 참여연대의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여연대가 1994년에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 등을 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관련된 법 개정 운동 이런 등등 운동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초기 사회복지 운동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갖춰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사회복지 운동은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서구에서의 어떤 이 제도적인 복지를 실현해 왔던 그런 어떤 복지국가들 이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여기서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통치기구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복지국가인데 이런 서구적인 복지국가를 좀 더 명확한 목표를 걸고 있는 운동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좀 더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창립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고 2012년에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국가 운동은 크게 이제 이 두 조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아래로부터 길과 위로부터의 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좀 위로부터의 길에 가깝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 단체는 아래로부터의 길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지 않는가.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가는 것이죠. 위로부터의 길은 좀 더 전문적인 어떤 복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정치권에 제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이것이 수용되도록 하는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향한다면은 아래로부터의 길은 그 시민들의 어떤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조직화한다든지 이런 형태에서 아래로부터의 어떤 이 지지 세력을 형성하는
나가서 좀 더 이제 조직화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이런 진보 정당 이런 쪽과 이 연결을 통해서 집합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집권으로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이 만약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복지국가로 가는 복지국가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어떤 이 홈페이지에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내걸고 있는 그런 어떤 지향이랄까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훑어봤고 또 내가 만든 복지국가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제 이 단체들의 어떤 성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소개말이나 이런 것을 쭉 볼 경우에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비슷한데 또 뭐 핵심 가치도 예를 들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존엄, 연대, 정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유심히 보시면은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그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떤 지지 세력을 조직하고 연대하고 또 특히 이제 조직화하고 구체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흔히 이제 시민운동이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시위나 뭐 이런 집회나 이런 활동들을 좀 주요 활동으로 이제 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민생의 위험과 고통은 개개인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 그리고 이런 경향, 신자유주의 경향이었죠. 이런 경향이 마치 시대 흐름에 그냥 왜곡되고 호도되는 왜곡과 모습, 그릇된 사회 인식을 타파하고자 많은 분들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만 이제 특히 여기 지향하는 말 좀 더 어떤 전문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이제 압력을 넣자 이런 게 지금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주요 활동이나 활동 방향을 보면 좀 그런 면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물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비슷하게 같이 하면서도 중요하게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대중적 복지 주체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동맹을 형성하고 특히 이제 서구에서는 진보정당 노동조합을 통해서 복지국가 동맹이 형성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통적인 복지 주체,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주체가 약하기 때문에 동맹을 형성해서 이제 풀뿌리 시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복지국가 이렇게 말하자면 좀 더 아래로부터 있기를 주목하는 이런 글들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벌써 10분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이 복지국가 정치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데, 이건 이제 앞에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에 기초해서 그것이 이제 진보 정당과 결합해서, 좌파 정당과 결합해서, 집권으로 이어지고, 집권을 통해서, 복지국가 정책들, 물론 이제 사회민주주의는 완전고용이나, 기간하나, 국유화나, 또 이제 보편적 복지 확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경제 정책으로는 이제 주로, 흔히 우리가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완전고용과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유효수요 창출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우파 정당들이 주로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수동혁명 형태로 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좌파 정당이 또 집권하게 되면은, 일단
복지 정책들이 좀 더 이제 확장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이제 강하게 작동하면서,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처럼 강한 복지국가를 형성한 나라들은 대체로 이 노동자 계급의 강한 조직력에 기초해서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지지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러면은 그런 형태의 강력한 노동자들의 어떤 조직에 기초한 그리고 좌파 정당과 연대를 통한 복지국가 형성의 길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건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유럽도 계급 구성이나 노동자 계급의 어떤 이 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세계화 이런 맥락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하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 사회민주주의 정치로부터 중요한 어떤 이 핵심적인 어떤 교훈을 얻어낼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이나 국가에 대한 낮은 신뢰,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확산, 취약한 노동자 조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형, 높은 자영업자 비중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복지국가를 위한 어떤 이 동맹, 정치적 지지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위로부터의 길이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박근혜 정권이 이전에 복지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집권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위로부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주장하기는 어려워졌는데 중요한 것은 강력한 시민적인 정치적인 지지 세력의 조직 이런 것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좌파 정당 또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이게 기초해서 복지국가에 대한 어떤 지향하는 어떤 압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이 길 이것이 이제 사회민주주의 정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몽이나 여론 형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복지국가 운동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정치와 일정 거리를 두려고 하는 예를 들어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어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치권의 선거 정치에 이용될 수 있고 이런 이제 한계를 가질 수 있고 물론 이 우리가 이제 반공주의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사회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이 색깔 공세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이 수세적인 경향을 낳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확실히 이런 경향들은 훨씬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회민주주의가 내적으로 이렇게 서로 혁신을 하고 변화되어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시민적 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복지국가 운동을 아래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박 선생님께서는 지금 참여연대 초창기에 사회복지운동부터 시작해서 복지국가 실천을 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례를 드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복지국가를 나아지는 어떤 위로부터의 아래로의 방식, 아래로부터의 위로의 방식을 고민해 주셨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전히 아래로부터의 어떤 조직화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아마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나중에 토론에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래로부터의 필요한데 이제 계급 운동은 더 이상 쉽지 않은데 이제 어쨌든 시민의 길을 통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 대표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치 전략상 사회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복지국가 확대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 것들도 이따 토론자분들께서도 일정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임성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프로 기사 중에 유창혁 이라는 사람이 해설하다가 이 포석이 조금 잘못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정석을 안 넣는 것 같으면 기분이 매우 나빠지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삼위주의에 관련된 토론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과 정의당의 대표 한국당께서 논의사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정치적인 지향성과 좀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어디 여기 정의당의 한강 가셨나요? 천호성 대표의 얘기를 기는 했지만 노동 특정계급이 아닌가. 모든 시민이 보편적인 권리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 정부의 정부석 선생님도 계급 노동계급에 대한 와해 또는 분열이 결국 시민운동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그래서 노동운동이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까지 풍길 정도로 조금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민주노총이 상황이 전제를 말씀드려야 될 걸 제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지금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맡고 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민주노총하고 상관없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약속된 토론에 나오기 위해서 미리 원고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정말 글로 남기기 싫어서 글을 사실은 안 썼어요. 왜냐하면 3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토론자로 제안을 받았을 때도 3인주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토론하는 그거 모른다는 얘기 하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현 노동운동 민주노총이 위원장 할 때나 그 전에 연맹위원장 할 때도 조합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맨 처음에 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주죠.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고 싶냐 아니면 이 나라의 권력에 어느 자리인가 꿰차고 싶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무슨 공사의 사장이 되고 싶냐 다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편적인 질 높은 삶을 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보편적인 질 높은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겠는가 한 두 줄짜리 또는 한 줄짜리로 딱 표현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 혼자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나로 물론 내 책임도 있지만 나와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 이게 보편적이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유일하고 가장 쉽고 할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아니겠습니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그거 아닌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토론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에서 현재
신자유주의로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수많은 모순들을 해결하거나 타파하고 전체 민중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려면 어떠한 형태의 이념과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야 맞겠는가라는 걸로 나중에 결론이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 그러면 그거를 실천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중심에 서서 주체 역할을 해야 될까? 저는 결코 여러분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지식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무슨 주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87년 카테고리에 제 스스로가 좀 갇혀있고 아직도 폭력혁명에 의해서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아직도 계급정당, 노동계급의 정당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길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죽기 전에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 자신이 없고 그래서 요즘 좀 비겁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비겁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겁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생각했던, 어제까지 생각했던 또는 오늘 이 순간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들도 많이 버리고 현실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걸 조금씩 쟁취해 나가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너 변절했다, 너 변했다 또는 너 개량화됐다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비겁해지는 것도 되게 의지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노동운동이 뭐 역사를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처음에 이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 보면 영국에서 워낙 핍박받는 노동자들이 자기 기계가 등장하면서 임금이 기계 때문에 줄어들고 삶이 정말 궁핍해지니까 이 기계가 원인이냐 그러면서 기계를 때려 부시기 시작한 것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도 없었고요. 거의 개별적으로 또는 몇 사람이 그냥 이 돈을 떠가지고 했던 그런 행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하여튼 조직을 만들면 조직이 약간 고수화되는 경향이 있나 봐요. 조직이 커지고 힘이 좋아지면 그 힘이 좋은 조직의 지도부라는 권력을 누리다 보면 거기에 또 안주해가지고 고수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구의 노동운동이 지금 많은 학자들 또는 식자들로부터 개량화됐거나 또는 삼인주의보다도 못한 오경화됐거나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건 결국 노동운동의 지도부의 역할이 그렇게 자꾸 이끌어왔던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87년도에 노동운동이 폭발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면 조금 있다가 청와대를 접수할 수 있겠구나. 좀 있으면 혁명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고요. 그때는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철학적 자기 확신 또는 이념적 자기 확신 이런 게 없었어도 하나의 모토가 될 만하고 교과서가 될 만하고 표본이 될 만한 그런 국가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따라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처럼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임금 이상 투쟁하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분위기를 맛본 사람들은 이념이 뭔지 또는 주의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세상은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뭔가 구체적이고 매우 장황하고 심도 있는 그런 그 주의 이념은 아닐지라도 이게 대충 이런 게 노동해방이고 이런 게 사회주의야 이러면서 거의 강제적으로 강요된 누가 뭐 때려가지고 뭘 수 있다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사회주의자로서 강요를 받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사이에 노동운동 수많은 적을 만납니다. 그 적이라는 게 크게 보면 자본주의자들 또는 자본 그리고 자본주의자들을 옹호하거나 자본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자들이 가장 큰 적이긴 하겠지만 작게는 노동운동 내부에도 적대적 관계는 아니지만 적이 있습니다. 또 노동운동 바깥에도 적이 존재하고 있고 같이 지구를 지향하는 사람 사이에도 적대적 관계는 아닙니다만 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예를 들면 뭐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단체가
사실은 적대적 관계는 아니라 노동운동이 경쟁자가 되어버린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는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노동운동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운동이 다 포괄하고 노동운동이 다 쓸어 담아야 될 아젠다나 사회적 의제를 그런 시민운동한테 백킹으로 해가지고 시민운동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힘을 얻자. 쪽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주장과 그 실천 행동들이 노동운동을 비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고 충분히 그런 근거를 획득하면서 거꾸로 이제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노동운동을 공격해 들어오죠. 이제 똑바로 해.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현대자동차가 파업할 때 보도하는 임금 액수가 사실인 것처럼 참여연대 경실련 관계자들도 그걸 사실로 인정하고 사실처럼 얘기를 해버린다. 구체적인 왜 연봉 7천만 원을 받는지 왜 연봉 8천만 원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없이 그 보수 언론에서 노동운동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파업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왜곡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처럼 또 인정해버리고 그렇게 역으로 공격. 근데 바로는 안 그렇죠.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면서도 보수 언론의 이데올로기에 안 속으려고 해도 결국 내 머릿속에 들어온 내용들을 걸리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구나. 이러면서 노동운동 안타깝게 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잘 조화시키고 또 호흡하고 그 다음에 포용하고 이렇게 수용하면서 노동운동이 성장을 했으면 오늘날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계속 굴절되고 계속 연절되고 또 스팅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지금은 노동운동이 별로 할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민주노총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처음으로 소식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직선제로 선거를 치릅니다. 대략 한 63만 명쯤 선거권을 가진 사람 63만 명쯤 되는데요. 직선제로 선거를 치르는데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어서 선거가 성공적으로 끝날지 저는 자신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선거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고 여기까지 지난번 통진당 사태처럼 그런 부정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선거 기준에 이런 게 혹시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그걸 가지고 민주노총은 보수 언론의 총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그 공격에 민주노총이 견디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까지 할 정도로 지금 물론 성공하는 선거로 끝나면 그럼 대중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동기가 마련되지 않겠죠. 그냥 참 그런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노동계급을 대표해왔다고 한다면 그러나 민주노총 그 자체가 노동계급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 이 자본을 많이 가진 그런 많이라는 게 얼마 있지만 자본을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임금을 받거나 또는 임금성의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노동계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나를 노동계급이 아니라 나는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비겁한 사람들이 자꾸 주의 주장을 왜곡시켜서 이 개량적인 그런 내용으로 포장해가지고 이게 무슨 주의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사민주의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사회주의에 대비해가지고 사민주의는 비겁한 이념으로 마치 싸우기 싫어가지고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2003년도에 스웨덴을 방문하고서 사민주의라는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15명쯤 갔는데 밤에 길을 잃었어요. 근데 쭉 가다가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세븐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봤죠. 호텔 이름을 물어봤는데 호텔이 이렇게 W자로 시작하는데 또 거긴 또 독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걸 두 발음을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W자로 시작하는 걸 영어식으로 얘기해서 무슨 웨이브로 호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센트럴 스테이션 서브웨이 센트럴 스테이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서브웨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메트로라고 그들은 쓰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찌어찌 이제 제 발음이, 엉터리 발음이 통해가지고, 하여튼 지하철을 물어보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 정원이 생각을 하고서 손바닥에다 침을 뱉는 신용을 딱 하더니 침을 딱 뱉어서 팍 쳐가지고 침 튀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 말이 이렇습니다. 기스오 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그걸 스웨덴 갔다 와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스웨덴 3인주의가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스웨덴 3인당의 좌파에 속하는 젊은 그 국회의원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새면서 얘기를 했는데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스웨덴 3인주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민주의하고 다르다. 좀 더 지켜봐달라. 하여튼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제가 그 기스오와 대학교 이 얘기를 듣고서 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지만 중심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노동조합을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트레이드 유니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원래 아시겠지만 장인들이 만들어서 여기는 노동자의 피와 땀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인들은 사실은 더 못 살고 더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들인데 자기네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시간이 좀 너무 지나서요.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근데 하여튼 여전히 영어권에서는 노동조합을 표현할 때 트레이드 유니언이라고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이 무슨 노동조합하고 가로 열고 영문 표기를 이렇게 할 때 보면 가끔 레이버 유니언을 발견하기도 하고 워커스 유니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어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의 이 연합단체 또는 단체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유니언은 아닌 것 같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걸 노동조합이라고 부르는데 노동조합이 한국은 기업별로 체제로 돼 있다 보니까 그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는 이런 조건이 몇십 년 동안 거의 50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산별노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보면 노동자 조직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노동계급이라는 말을 아주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제가 여기 계신 오 박사님한테 노동계급이라는 표현을 한국 사회에서 쓰면 이 보편적으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가 역사적으로 왜 그러는지를 좀 알게 돼서 이렇게 못 가진 자 그러면 다 통하는 거 아닙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했을 때 결국은 못 가진 자들의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취할 행동 그리고 이 잘못된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까 해서 그거를 인형으로 표현하면 사민주의 정도 되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고요. 또 마지막 저도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와서 자본이 결국은 그 전까지 존재해왔던 이윤 축적의 위기를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체계로 극복을 해내면서 훨씬 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수탈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노동자들은 계층화됐습니다. 매우 임금이 열악한 또는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층에 있는 비정규직 이하의 계층과 상당 부분의 상대적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정기직과 훨씬 더 많은 고임금을 받고 있는 전문직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으면서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본의 전략이거든요. 그들이 의도했던 안 했던.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도 저희가 좀 더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10분 넘게서 오버했어요. 그래서 삼인주의와 노동노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 표명을 좀 해주시고 그런 끝내주셨으면 좋겠어. 계층화되어 있는 IT 시간이 쫓기면 제가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데 계층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부터 노동계 그 택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것이 현실인데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또는 저와 같이 상당수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으로 나뉜다. 그래서 두 계급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과 전술을 짜게 되면 지금 현실 운동은 승리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매우 우회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괜찮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비겁해지기도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무슨 저희 이거는 뭐 저한테는 감히 사치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런 주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 복지 또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살고 싶냐 그냥 평범하게 그러나 열함에서 무덤까지 공급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육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 그 다음에 주택, 고용, 그리고 노후, 여성 문제까지 해서 평등 이런 것이 해결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것이 모순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몇 가지의 아젠다를 가지고 실천에 들어가면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그게 사회주의였구나 또는 이런 게 사회주의 아니었을까 이럴지라도 지금은 아젠다 중심의 투쟁과 싸움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임성규 선생님께서 장시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죄송하고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계급운동 하지만 2004년에 스웨덴 3인주의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경험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말씀하신 게 좀 맞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조금은 우회해도 좋을 듯하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이제 박형민 선생님의 이제 시민운동과 3인주의 운동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새정치연합의 신기한 의원님께서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축사 말씀을 드리셨지만 듣고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신나고 기분 좋은 남자 신기만. 이게 영광스럽게도 축산지 경력산지를 맨 처음 하게 돼 있어서 손꼽아 기다렸는데 오늘 마치 이게 국정감사가 걸려가지고 요새 국정감사인데 이제 질의 순서가 있어가지고 또 빠지면 또 찍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수수 동지라고 늦게 왔습니다. 무리하느라. 그래서 그 대신 좀 더 시간을 두고 있으면서 좀 더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사회민주주의자가 있냐. 근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차마 말을 못하죠. 사회장을 붙이면 뭐 이상하게 될까봐 말들을 못해요. 근데 사상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양성화해야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 3인당 없는 나라 어디냐. 우리가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경제민주화니 뭐니 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회민주주의 아니냐. 왜 말을 못해. 이제는 그런 터부시 되는 걸 좀 깨고 나서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고 지난 10년간 신진보 연대라고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좀 열린우리당 민주당 내에서 좀 미친 놈소리를 들었죠. 진보장만 써도 그때는 뭐 좌파로 몰려가지고 좌파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진보 리포트 개간지를 지금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생만 개간지지 잘 지키질 못해가지고 1년에 한 2번 내놔요. 저의 이제 정치 한 20년 했는데요. 최종 목표는 한국의 사회민주당을 창당해보는 거. 이게 좀 멋질 것 같아요. 저희 희망인데
이게 뭐 어디 가서 뭐 영양도 부족하고 참 힘도 없고 그래서 했었는데 우리 685 동지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클럽 같이 친구거든요. 근데 685 좀 이사장이 조합장이 돼 있나 이사장이 돼 있나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 좀 껴주라. 그래서 제가 이사로 꼈습니다. 저는 정신은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부할 기회가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잘 몰라요. 많이 모릅니다. 몇 권 그냥 책이나 읽고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승일 박사님한테 제가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지금 왔고 국정감사 진행 도중입니다만은 좀 시간을 내서 좀 앉아서 한 줄이라도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라는 건 뭐 단순 간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머니즘 아니냐? 낭만주의 아니냐?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실천하고 하는 것은 저는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나 당연한 논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추구해 나갈 때 살만한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민주당 창당하는 꼴을 볼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배워가지고 주변에 좀 많이 전파하고 힘을 동지들을 좀 모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좀 이런 활동을 펴주시고 그래서 언론에도 언론인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좀 홍보 좀 하시고 해서 그런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초대해서 동참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시민운동과 사회민주주의 관계선정이고요. 발제는 박형민 선생님이십니다. 멀리 광주에서 오시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작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원래 소개를 받아야 하는데 소개 받기 전에 미리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광주에서 왔는데요.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명쾌하고 좀 좋았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광주전남 비상근 사무처장, 그다음 민족문제연구소, 그다음에 참교육 학부모의 기타 등등 한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근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공무원 또는 그냥 비상근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지역위원장, 중앙지휘원 또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689 교수님께 이제 조제를 받았을 때, 현실 정치에서 정당활동하는 사람을 시민운동이라는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서 좀 나름의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20분 안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단시간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남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고라고 해야 되겠죠. 그 전에 4월 달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위기가지가 너무나 많고,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대중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 촛불, 그 다음에 리본 달기, 진출만중, 인간 띄입기, 광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민 3주 모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지금까지 어떤 시민운동과는 달리, 급격한 사회운동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시선을 바꾸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는 존재하는가, 어떤 국가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름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운동이라 하면은 이제 그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그 결사체 또는 단체 운동 세력을 말하는데 사실은 87년 6월 이후에 국회가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제5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현재 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운동단체라고 한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어떤 특수성에 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실질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간과되었던 그 환경, 여성, 교육, 지방자치,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그 활동을 필요로 하는 그 자연적인 그러한 그 욕구들이 발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87년 이후에 유월항쟁을 한다면 대단히 큰 폭의 그 민족인 절차에 따르는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어떤 그 대단히 큰 욕구였다고 중폭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정당은 후퇴되었고 정치는 후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와 시민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 정치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운동이 그 가운데 어떤 준정당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느냐. 그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시민운동단체의 그 정치가 비중이 굉장히 크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시민사회단체를 보면, 4천여 개 정도 됩니다. 회원수도 엄청나게 많죠.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YMCA 참여연대 경실련처럼 전체적으로 다 의제를 다루는 그러한 그 단체가 있는 반면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또 한 가지는 그 학벌이라든지 학벌운동 사회 아시죠? 그 다음에 그렇듯이 그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처럼 하나의 주제를 대표적으로 다루는 전문적 NGO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 금융실명제, 동방운이기, 살리기, 소액지운동, 탈핵 생태운동 등 엄청난 그 시민운동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변혁의 폭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굉장히 초연한 최소한의 도덕적 상징으로까지도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참여연대가 거출한 정치인이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시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계시고 또 김기식 의원님 계시고 또 정의당의 박원석 국회의원님 계시는데 논점이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시민활동가가 정당활동 그리고 또 의회를 진출하는 것이 맞느냐. 거기서 이제 그거는 개인적 참여, 시민단체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적 참여로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졌고, 상당수의 그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시민운동을 돌아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죠. 08년에 광풍 촛불, 그 다음에 지금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서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책회의 등 많은데 90년대의 그 시민운동의 전쟁을 할 것 같으면 저는 2000년 그 총선연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낙천 낙선운동. 도덕적으로 자질이 안 되거나 문제가 많은 정치인들은 촉발내자. 수도권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95% 이상의 그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한국의 민주주의와 성장의 역사와 맥을 같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정이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정치가 오히려 역으로부터 시민운동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민운동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뭐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히 그 노령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데 사실은 2000년 이후로부터 대단히 많은 그 시민운동 자체가 생겼지만 오히려 회원수는 더 늘지도 않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활동량도 저만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이런 괴리가 생길까? 저는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기층 조직보다 중앙 조직 중심의 운동을 주력해왔고, 세 번째 아까 제가 열거했던 OMC나 3.1도 예를 들었지만 중앙 집중적인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루는 백화점식의 그 운동을 지향해왔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반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보자면 사실은 시민운동단체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단체로 전락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민들이 자발적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언론 소위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운동의 정체를 갖고 있는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민운동 자체에 헤게모니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정당을 능가하는 그런 준정당의 역할을 해서 오히려 운동단체가 정당과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노조를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그런 양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운동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국가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공간이라면 지속 가능한 발전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회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공파적 금융 이후에 금융장과 승자적 식의 자본주의 폐해와 독점 시장 독점주의에 대해서 냉철한 칼을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시민운동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진보운동의 그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다음 사회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다음 법치주의 입각한 진보적 자유 수준 내에서 시민운동단체가 머물고 있다. 그 하나 예로 봤을 때 사실은 체제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체제개혁을 해야 되는데 체제개혁 제대로 든 채 자본주의를 일정 부분 수정해서 조금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화점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그런 고민들을 그런 어떤 그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최근에 일본의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가로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소하고 작은 하나하나의 작지만 강한 그러한 형태로 시민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도 시민운동은 백화점식이 아닌 의제 중심으로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 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이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은 여러 경제학자 사이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90년대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박정희 정권에 보면 반치금이어야 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의 긍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주도의 기획경제로 나가는 생각하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에 관치는 무조건 나쁜 거다. 국가주도를 하는 건 나쁜 거다. 갖고 모든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공기업은 민영화됐고 결과적으로 복지질은 떨어졌고 삶의 질은 결과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재편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참여인들이나 이런 시민운동단체들이 진보적 자유 수준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 진보적 자유주의 수준에서 이게 근본적인 사회체제 개혁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수령 자본주의 수준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체제적 개혁에 오히려 보면은 사회주의 입장이 아닌 자유주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개혁에 앞서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체제 개혁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인주의와 시민운동 단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그냥 고민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단체에 후원하고 있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럼 우선 사회주의 이전에 삼인주의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인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 역사의 치열한 역사적 형성물이나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주의와 삼인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사회주의 이상을 가지고서 노동조합이나 의회를 통해서 민급 절차에 의해서 사회주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러난 운동이 그러한 그 이념이 저는 삼인주의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참여연대 강주전남의 그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우리 그 단체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삼인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참여연대에는 그 삼인주의 요소가 없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참여연대가 지향하고 있는 수준은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 우리 그 시민운동 단체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 삼인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은 진보적 자유주의와 삼인주의가 대척점에 있느냐 이런 그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운동과 정치를 일정 부분 약간 결합과 분리의 시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회민주센터 같은 경우는 정치단체이면서도 시민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민주센터는 굉장히 강한 사회민주적 가치를 갖고 가고 진보적 자유주의와는 일정 부분 변별이 필요하지만 정치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3당 창당에 있어서는 진보적 자유주의나 삼인주의나 사회주의나 최소 2, 30년의 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꿈꿔야 될 그런 사회가 공통분모가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아침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다들 이렇게 북일국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북일국가가 어떤 국가에 대한가 이런 그런 고민은, 이념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그런 게 좀 고민이 편한 것 같아요. 최소한 시장 경쟁보다 협동과 연대의 가치가 들어가는 사회에 최소한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다음에 그 하기로 하고요. 이제 시간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팀 마무리가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